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단 액화를 시키지 않으면 부피를 뭐 700바로 집어넣어도 그렇죠. 25톤 트럭에 300kg 밖에 안 들어가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액화를 시켜서 부피를 확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액화 수소는 비용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액화를 시켰을 때 요걸 어떻게 액화 상태에서 또 연료 탱크에 저장을 해서 효율 있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뭐 수소가 넥소 같은 차에 한 20kg만 실리더라도 주행거리가 뭐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한 1000km 가지 않나요? 1000km가 뭐예요? 지금 6.2km, 6.3km로 609km를 가거든요. 그럼 2000km 가겠네. 네, 그러니까 2000km 가까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20kg만 액화로 해가지고 실을 수만 있어도 침투성, 수소는 그 수소 취성이 있어가지고 금속의 그 조직에 침투를 해요. 그래가지고 금속의 연성을 그 가루로 내버리죠. 파괴시켜버려요. 연성을 떨어뜨려버리면 이게 이제 가루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이 수소 취성이 문제라서, 그래서 카본 탱크를 쓰거나 송유관을 강으로 못 만들어요. 송유관을 만들려면 카본으로 만들어야 돼요. 송유로 해서 보내기도 어려운 거죠. 아이오닉 5 사륜 보유자입니다. 왜 잘못해가지고 복균자를 유통했어. 왜 코로나 그랬다고요. 아이오닉 5 복균자시군요. 저도 말 되는데? 저도 복균자입니다. 말 되는데? EV6 승차감이 아이오닉 5와 비교했을 때 정말 체감적으로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다르진 않고요. 약간 얘가 더 승차감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약간 노면과 좀 더 밀착해서 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맛있게 달린다? 그러니까 편하게, 좀 더 편한 차를 찾으시면 아이오닉 5가 조금 더 편할 것 같고, 운전 감각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게 더 취향이 맞으실 거고. 시야는 전면, 측면, 후면 다 아이오닉 5가 좋아요. 그 다음에 비전 썬루프가 있어서 이 개방감도 아이오닉 5가 훨씬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간에 거주하면서 이동하는 건 아이오닉 5가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이제 오너가 직접 운전하면서 운전의 재미, 그 다음에 운전을 즐기거나 집중하는 데는 이 모델이 지금 EV6가 좀 더 낫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타던 차와의 이질감도 얘는 거의 없어요. 내년에 EV6 GT 나오면 GT 라인에 GT 디스크와 브레이크로 바꾸는 순정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이걸 가지고서는 이제 와인딩을 많이 하신다. 또 스포츠 주행을 뭐 있는 그대로 성능 325마력 그냥 다 뽑아서 쓸래 하시면 바꾸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이용하시면서 간간히 다니신다 그러시면 순정 브레이크로 써보니까 크게 부족함이 있는 스펙은 아니에요. 회생 제동하고 같이 이용을 하시면서 일상적으로 이용하시기에는 지금 세팅이 괜찮습니다. 업지 비교이긴 한데 K8 하부와 아이오닉 5 EV6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라고 추천하실까요? 충전 시설이 집안에 갖춰져 있다. 집밥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EV6를 일단 오너 중심으로서 선택하라고 할 것 같고요. 3, 4인 가족인데 가족들하고 같이 많이 이용하신다. 그러면 아이오닉 5를 선택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집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변에 충전 시설이 많지가 않다. 그러면 K8 하이브리드로 가시는 게 맞아요. 아직까지 집밥이나 주변에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으면 전기차는 단 한 대로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서브카로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 만약에 세컨드카다 그럼 EV6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 세컨드카로 진짜 좋아. 전기차도 다단기어 탑재된 차가 나올까요? 일단 트럭은 다단기어 탑재돼서 나옵니다. 트럭은 이번에 볼보 트럭 12단 기어 들어가고요. 내연차랑 비슷하게. 트럭 같은 경우에는 저회전 토크 구간이 굉장히 폭력이 사용이 돼야 되고, 짐을 실었느냐 안 실었느냐에 따라서 힘을 얼마나 내야 될지 굉장히 많이 좌우되거든요. 최고 속도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트럭이나 그 하중 있는 그런 짐을 싣고 다니는 차들은 기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델 Y 롱레인지가 7,090만 원이에요 지금. 가격이 좀 더 올랐어요. 6,99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자율주행하고 옵션 다 넣으면 8,500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가고요. 또 비싸다. 자율주행 빼면 7,500만 원, 7,600만 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그렇게 되면은 500얼마밖에 못 받거든. 절반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아이오닉5나 EV6보다 2천만 원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구매 가격으로 놓고 보면은 경쟁 모델은 아닌데 이제 같은 SUV 비슷한 컨셉이니까 사실 이건 SUV라기보다는 MPV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비교를 많이 하시죠. 사실은 모델 3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가격이 그거랑 비슷합니다. 전기차에 다단 변속기를 장착하면 성능이 더 좋아질까요? 다단 변속기는요, 변속기가 왜 필요하냐면은 내연 자동차는요 출발서부터 최대 토크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 자동 변속기에서 토크 컨버터라는 표현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 토크 컨버터가 뭐예요? 바꿔주는 거죠. 토크를 바꿔주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내연 자동차가 좌회전해서 토크가 안 나오니까 이 토크를 컨버터로 해서 증대시켜준다. 없던 토크를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유체의 흐름을 통해서 처음 출발할 때 적정한 힘을 낼 수 있도록 토크를 증대시켜주는 효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가솔린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2000rpm 이상은 나와야 돼요. 네. 그래야 효율이 나와요. 2000에서 4000rpm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제대로 효율이 나오는데 그런 회전수 대비 출력 곡선에 맞게 출력을 나눠서 기어비를 맞춰줘야 그 최적 구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 모터처럼 출발할 때부터 최대 토크가 나와버려서 회전수에 맞게 출력이 선형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변속을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변속이 전기차에서 필요한 시점이 있어요. 어느 시점이냐면 회전수가 높게 올라가게 되면 회전 저항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로터와 스테이터, 전자기 유도에 따라서 스테이터가 돌다 보면 열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게 되면 저항이 생겨서 에너지가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싱크로노스가 안 맞게 되면 싱크로노스가 안 맞으면서 유도전류와 로터의 전극의 차이가 생기니까 여기에서 역기전력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이게 손실이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변속을 바꿔줘가지고 회전비를 바꿔주면 고속에서도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 있으니까 2단 변속기 정도는 스포츠카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효율이 높아진다. 타이칸에서 2단 변속기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속기, 전기차에서 변속기가 이론적으로는 안 필요하다. 네. 첫 번째는. 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는데 고속 영역에서 모터의 효율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그걸 두 번에 나눠준다. 네. 라는 개념이 있든가 아니면 저속에서 힘을 좀 더 큰 힘을 내기 위해서 짐을 싣든지 네. 그러기 위해서 기어를 나눠줘도 된다. 네.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저속에서 같은 속도를 가속을 붙이는데 조금 적은 모터로 쓸 수 있도록 비용 효율적으로 생산하려고 값싼 변속기를 붙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네. 크게 그 세 가지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취향에는요 EV6가 더 맞는 것 같아. 아이오닉5도 괜찮은데 아이오닉5도 어차피 저는 이제 세컨드카였거든요. 네. 그래서 포스트카가 아니라서 RPM을 높게 쓰는 차인가요? RPM이요? 감속기가 어차피 감속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엔진 RPM 6000rpm이라고 모터가 6000rpm으로 돌리고 바퀴를 전달하게 되면 바퀴가 6000바퀴가 돌게 되면 그 둘레를 하게 되면 속도가 얼마나 될까? 어마어마한 속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엔진 회전수를 변속기에서 회전비를 바꿔주고 또 디퍼런셜에서 변속비를 바꿔주거든요. 이렇게 바꿔줘서 최종적으로 바퀴에 전달되는 속도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속 300km가 나게 되면은 그 딱 계산이 나와요. 타이어 둘레와 RPM을 곱하면 그렇죠. 속도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 하나만 거치면 되니까 또 회전할 때 그 회전 손실, 그 컨버팅을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을 하게 돼요. 변속기를 거치고 디퍼런셜 거치고 하면 손실이 여러 군데에서 마진이 붙으면 유통 마진이 많아지면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전기 모터는 모터에서 감속기만 거쳐서 바로 바퀴로 나가니까 회전비 조정이 좀 덜해요. 그러니까 출력 손실이 좀 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자기 유도가 이 전력이 딱 공급이 되면 전자기 유도가 그 전력의 세기만큼 밀고 당기는 전자석의 힘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물리적인 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토크가 처음부터 딱 시동을 걸면 온된 상태에서부터 전자기 유도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토크가 0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결이 딱 돼서 출력이 나오면 힐스피드 빵빵 내고 하는 게
이게 만약에 이제 한 50kg/미터의 토크다 그러면 이게 출발할 때부터 나와요. 그럼 거기에 출력은 토크 곱하기 회전수니까 회전수가 더해지면서 출력이 쭉 올라가는데 이게 최대 출력이 도달하는 구간이 보통 3,300, 400 요 정도면은 전기차는 최대 출력에 도달을 해요. 3,000 초반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영역에서 흔히 쓰는 영역이니까 가속 페달 조금만 밟아도 전기차가 확 하고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전기차 가격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지금 1kWh당 테슬라는 120불 정도 셀만 그 다음에 이런 라미네이트 이게 파우치형이라 그러거든요. 파우치형으로 사용되는 게 이게 파우치형으로 만들려면 리튬이온 폴리머 고분자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파우치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파우치형으로 만들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이제 그 가공성 좋아지고 형태 가공 좋아지고 차곡차곡 썩기도 좋고 뭐 열관리도 좀 더 낫다 그래요 원통형보다. 그 다음에 수명도 좀 길어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리튬이온보다는 에너지 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고분자가 게일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게 파우치형은 제조 공정이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는 셀당 130불 1kWh당. 그런데 이건 셀 가격만 그렇고 여기에 이제 BMS 들어가고 냉각장치 들어가고 하우징 들어가고 뭐 모듈 팩 이거 다 하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kWh당 한 200불 정도 들어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 라미네이트 방식의 파우치 형태를 사용하게 되면 210불에서 220불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셀 가격을 80불 이하로 내리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가격 자체가 지금 아이오닉 5 기준으로 2,100만 원입니다. 고전한 배터리 가격이. 얘는 좀 더 비쌀 거예요. 용량이 좀 있어서. 요거를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야, 몇 년 지나서 나는 보조금 받고 좋아서 샀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야 보조금 안 받고도 더 싸게 더 먼 거리 가는 차 사네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게 배터리가 이게 소재를 막 때려박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니켈, 코발트, 망간이 아시겠지만 뭐 니켈 같은 경우는 한정적이고 코발트는 히토리잖아요. 또 대부분이 콩고하고 중국에서 나요. 50%가 콩고, 40%가 중국이에요. 또. 중국은 히토를 가지고 장난치는 나라고 콩고는 내전이 끊이질 않는 나라니까 분쟁 광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코발트를 어떻게든 적게 써야 된다. 그래서 하이 니켈로 가야 된다. 니켈은 출력에 관여하고 코발트는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데 이제 니켈을 또 많이 쓰다 보니까 니켈도 왜 동전 코팅하는 니켈도 폭력이 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켈 가격도 막 엄청 지금 뭐 2만 불 뚫었나? 하여튼 톤당 뭐 엄청 비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푸시케 영어로 사이키죠. 목성에 있는 소행성에다가 우주선 보내가지고 9차키로 캐오겠다. 나사를 해봐야겠어. 이게 진짜일까? 일론 머스크 말은 믿을 수가 있어. 하여튼 뭐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뭐 90 몇 %가 니켈 덩어리래요. 거기 니켈을 캐오면은 뭐 히터리 문제를 그냥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가는데 몇 년, 오는데 몇 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소재 집중 산업이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을 과연 공산품 내리듯이 내릴 수 있겠느냐. 힘들겠죠. 네, 그리고 캐파 증설, 시설 캐파 증설이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에너지 덴시티를 높이게 되면 수율이 또 문제인데. 그렇죠. NCM811 나왔을 때 SK이노베이션도 수율 못 맞춰가지고 니로에다가 NCM811에다가 111 섞어가지고 6일 만들어서 넣었거든요. CATL은 2019년도에 811 냈다가 막 불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2020년까지 막 말도 못하게 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언론 통제가 되니까 외부적으로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요즘에 와서 겨우 수율 한 60% 약간 못 미치게 맞춰가지고 손해보면서 팔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문제, 이게.